고요. 민법 중에서 민사특별법에 관한 내용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특별법상 임대차라는 타이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두 가지가 매년 한 문제씩 구성이 되고요. 다만 이 두 가지는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도 각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뭐 작은 부분은 아닌데 앞에서 공부했던 민법상 임대차의 개념을 약간 확장을 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개념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민법상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바로 낙성 계약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제 임차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인 을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우리 전세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긴즉슨 세 가지죠. 자, 아직 공부 안 하셨는데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설정의 합의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전세금의 교부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충족이 돼야지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이 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전세권 성립 요소가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임차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안 해도 임차권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비슷한 맥락에서 지상권이라고 해서 물권에서 이제 공부할 주제인데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즉슨 지상권 설정의 합의에다가요. 또 중요한 거 바로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이 사람은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다만 자, 이 사람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게 되면요. 소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개념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바뀐 소유자 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없는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어떻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나중에 경매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게 되면요. 따로 이 배당 요구라는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서 일정한 배당금, 경매 환가대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선 어떻다? 바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 것처럼 대항력 또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조금씩 살을 붙여볼까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뭐 공부한다라고 하는 얘기인즉슨 그냥 단순하게 이 법만 달달달 외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민법상 임차권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가면서 기억을 해야지 이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을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민법상 임차권, 따로 등기를 안 한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임차권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등기를 한 임차권도 있을 텐데 만약에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이지.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 임차인은 자 따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다라고 봅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항력 얘기 나와야 되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가 있는 부동산을 첫 번째 경우의 수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해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새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거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사안이 있을 수가 있냐면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선순위 권리로서 만약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해서 이 문제의 토지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먼저 존재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걸 지우고 처음부터 가볼까요? 자, 우선 변제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변제권에 관한 주제. 자, 이렇게 갑시다. 자, 갑소유의 자, 지금 자,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저당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의 임차권은 미등기 따로 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이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자, 여기에 자, 이 문제의 부동산이 또 저당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을병청 이런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요. 원래 이제 자, 1번 저당권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만약 채권액을 1,0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1,000만 원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정의 저당권도 1,000만 원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게 매각된 대금이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자, 그럼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순위 저당권자 바로 병이라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1,000만 원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남는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임차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기 전이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보호 못 받습니다. 누구부터? 3번 저당권자 정부터 우선적으로 다 배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 경매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지금 2번 임차권자가 등기를 했다.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우선 변제권 인정되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2천만 원 경매대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먼저 1순위 저당권자인 병한테 1,000만 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번 권리자인 임차권자 등기가 돼 있다고 전제하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3번 저당권자는 10원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임차권 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은 소유자 바뀌었을 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고 우선 변제권은 나중에 혹시 문제 부동산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임차권에 있어서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안 해도 임차권은 성립하긴 하지만은 불안정하죠.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권 설정의 합의 외에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 때는 대항력 또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겠고요. 자, 이제 주택 임차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토지 임대차는요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나중에 상가 건물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주택도 상가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자 임대차에 관한 조항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이 주택 임차권자가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원래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뭘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대항력이 확보되게 됩니다. 자, 근데 대항력 임차권 등기 집주인이 안 해주거든. 그래서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다? 대항력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값소 위에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등기를 안 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라고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돼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해서 바뀐 집주인에게 바로 주택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하나 더. 자, 지금 이제 대항력에 관한 주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매에 있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가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네,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주택에 을이라는 주택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자 동사무소 등을 가서 확정일자 계약서에서 받게 되면요 이때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값소 위에 X주택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아까 토지라고 그랬는데 자 1번 저당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이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편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하나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서는 뭐죠? 확정일자 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언제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도장까지 찍어줍니다. 그게 이제 확정일자라는 개념.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앞에서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두 가지 걸 모두 갖추게 되면요.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람이 뭐가 인정된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나머지 뭐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 있게 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 논의의 구조. 다시 갑시다. 자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란 걸 해야만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 아주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럼 미등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특별히 자 뭐라고요?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 인정되고요. 또 하나 그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마치 등기된 임차권처럼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최소한 법 전체 체계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줬을 때도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임법의 적용 범주라고 해서 주거 용도로 활용하면요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합니다. 자, 키워드 보셔야 돼. 적용이라고 하는 거 시험 지문에 겁나 앞에 쫙 길게 깔아주면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키워드 뭐라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적용되는 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드는 게 그런 예를 들어봤어요. 자, 지금 이제 가을철, 겨울철 되게 되면 만약에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 소재 대학에 만약에 대학 원서를 내려온다 하십시다. 자, 그럼 잠 자야 되잖아요. 뭐 호텔에 자는 것도 방법이 될 테고 모텔에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원서를 한 네다섯 군데 또한 뭐 한 일곱 여덟 군데 지금 낼 수 있나요? 하여튼 원서를 여러 군데 내다 보니까 아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이 아이가 거기서 머무르면서 어떻게 한다? 각 대학의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러 가고 면접 시험을 보러 가고 뭐 이런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 얘가 지방에서 서울 소재 대학의 원서 등을 며칠 동안 내야 되다 보니까 호텔에서 하루 이틀을 자는 건 괜찮은데 모텔에서 하루 이틀을 자는 건 괜찮은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뭐야? 바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지? 바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뭐가 발생했죠? 우선 변제권 발생한다. 그 외에도 임대차 기간 기본적으로 2년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뼈대가 되게 될 텐데 이렇게 일시 사용이 명백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주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나오든 간에 모두 어떻다?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일시 사용. 아니야. 적용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야. 시험 지문에는 점점점 적용한다. 적용한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적용한다라든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적용한다 앞에는 뭐만 없으면 돼? 일시 사용만 없으면 다 적용을 하게 된다. 대신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앞에는 나머지 내용 다 필요 없고 바로 일시 사용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주임법을 적용한다. 자, 이게 10년 동안 3번이나 나왔어요. 되게 간단한 거야. 근데 그 내용 텍스트를 읽어 가시게 되면은 의미를 이해하시는 건 별개의 문제로 시험장에서 답을 못 골라요. 바빠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바로 주임법이라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셔야 돼서 적용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뭐 한 4개인가 5개 됐어요. 토탈 한 20년 동안. 근데 그걸 쫓아가시면 안 돼. 적용 배제에서 일시사용 요건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적용이라는 키워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주로 우리가 이제 법조문 체계 자체가 임차인의 어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라볼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은 세입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법 체계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상임법에서 똑같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갑소유의 X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한번 전제 봅니다. 공법에서 공부할 주제인데요. 다가구 주택은요. 소유자가 한 명인 상태를 가리켜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임차인이다. 자, 정이라는 사람도 주택 임차인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병과 정이라는 사람은 자, 전입신고했고요.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 임차인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은 예, 이분의 경우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겠냐면은 자 이 주택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2억, 자 정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2억, 예, 저 을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2억 이렇게 한다 하십시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다른 권리는 없는데 경매가 진행이 됐다고 하십시다. 낙찰 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친다면 병부터 먼저 배당을 받고요. 자, 5억 중에 2억 배당을 받겠네요. 그다음에 정이 또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누구보다? 을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2억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보증금 2억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실제 남는 건 얼마? 1억밖에 안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문제. 자, 을이 알고서 들어가라 이런 취지죠. 자, 그래서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에 언제 선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나중에 들어가는 임차인이 요런 저러한 문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 자,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를 동의 받아가지고요. 바로 확정일자 부여기관, 주로 동사무소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미 그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또 차임, 그 사람들의 보증금 이런 금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나 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대인한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사무소 가서 뭘 요구할 수 있다고요. 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서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정보 제공 정보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의 가치가 5억인데 선순위 권리자가 2억밖에 없다. 그럼 내가 보증금 2억 넣어도 큰 문제가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거. 자, 임대차 기간 얘기도요. 자, 바로 민법에 대응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따로 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2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 안 되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공부할 때 그냥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1년으로 본다라는 조항이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뭐 차임, 월세 같은 것도 정할 테고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2년으로 그 기간을 해석을 한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임차인이 1년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을 때 무조건 2년 가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임차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X주택에 대해서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만약에 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약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 이렇게 존속기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얼마? 2년으로 보게 된다. 그럼 이제 세입자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 사람 1년만 살고 싶은데, 예, 이때 자 이렇게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도 무조건 2년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임차인은 어떻다? 1년의 주택 임대차 기간을 주장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1년 지나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요 조항 자체도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조항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임대료 얘기, 사실은 이 조항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자 임대인과 임차인 이 두 사람 사이에 자 임대료에 대한
된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대인의 경우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테고요. 임차인의 경우에 따라서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랑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소위 증감 청구를 한다라고 되는데 우리가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소위 민법 해석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토지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와 관련해서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민법 규정 등에 맞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소위 형성권이라고 해서 어떻다? 바로 자,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고 이에 대응해서 자, 저거 있었잖아요. 임의 규정으로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지요. 뭐 그래서 다 치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증감 청구 겁나 길어 보이네요. 그래서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임이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 세금 문제,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성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치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총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아마도 임차인에게 증액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통칭하여 증감 청구. 그래서 감액 청구 같은 경우는 자, 사실 이제 이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임대료 증감 청구 등에 따라서 이 사람이 증액을 또는 감액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자, 증액 한도요. 자, 우리가 증감 청구 관련해서 증액 한도라고 하는 개념이 법에 있고요. 감액 한도는 건 없습니다. 해서 자, 감액 한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증액 한도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5%. 자, 이걸 우리 주임법에서는 20분의 1의 금액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얘기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증액 청구, 이 5%까지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증액 청구하고 오늘 증액 청구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증액 청구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한번 하고 나서 그냥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년 내는 행사할 수 없고요. 또 약정한 차임, 보증금 등의 증액 청구를 한번 했다 하십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X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1년 차에 증액 청구 한번 했다고 치고요. 2년 차에 증액 청구했고요. 그리고 2년 차에 증액 청구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다만 1년 차에 증액 청구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바로 6개월 지나서 증액 청구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내에는 더 이상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우 해석을 통해서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문제인데 감액 청구는 제약이 없습니다. 감액 청구는 제약이 없고요. 감액 청구란 게 언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자, 기억을 하실 분들이 있을래나 IMF 시절 1996년도인가요? 그때가 이제 어마무시한 실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깡통 주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가격으로 X 주택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을이라는 주택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들어갈 때 이 주택의 가격을 3억으로 봤었는데 이게 어떤 물가 변동 등에 따라서 갑자기 팍팍 떨어지면서 1억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감액 청구에 있어서는 5% 제한 룰 또는 이제 1년 내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무조건 감액 청구를 한다고 또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얘기, 정보 제공 요청, 임대인의 동의 받게 되면은 이 바로 확정일자 부여기간 동사무소 가서 기존 선순위 임차인 등의 보증금 등 정보 제공 청구를
요청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기간은 어렵지 않고요. 증감 청구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문에 하나 나왔던 바가 있어요. 자, 그러다 치고 자, 임대차의 갱신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죠.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축이 될 테고, 또 하나가 요 근래 이제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뭐 법이 새로 만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갱신 청구라는 조항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묵시의 갱신이라는 개념부터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자, 2개월, 6개월하고 2개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문을 볼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든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뭔 소리냐면, 자,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 임차인이 되게 될 텐데,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2년 되기, 자, 종료, 임대차가 끝나는 그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묵시의 갱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에서 그 계약 기간 2년으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묵시의 갱신에 있어서도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검토해 볼 주제. 자, 그럼 이제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은 이걸 끝나는 거 됐을 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묵시의 갱신이 있을 때 임차인은요, 언제든지 계약 해지라는 것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통지가 있게 되면 3개월 후에 그 해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의하실 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임대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틀려, 임차인만 뭐로 할 수 있다? 묵시의 갱신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묵시의 갱신이 좋습니다. 만약에 묵시의 갱신을 하지 않고 다시 뭐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바로 자, 언제 나가고 싶더라도 그 존속 계약 기간을 다 지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의 갱신을 가는 게 좋은 것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자, 언제든지 해지하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묵시의 갱신으로 가서는 안 되고, 임대인 입장에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이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서 쓰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게 소위 묵시의 갱신이라는 주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전세권 얘기를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고요. 전세권자 누구든지 자, 이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을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면은 6개월 지나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자의 경우 역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소멸 통고 등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토지 임대차에서는요. 자, 어떻게 됐었지?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존속기간 정함이 없을 때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은 엑셀 3입니다. 즉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임차인만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다.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요. 임대차 기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묵시의 갱신 이 정도까지가 정말 주임법 관련한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묵시의 갱신 요건을 보게 되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또는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개월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시갱신 하나 보셨고, 자 이때 묵시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요, 이 임차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에게는 묵시갱신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지상권에서는요 2년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요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을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상 토지 임대차에서는 이계 차임액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이기분 차임액 연체하게 되면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고요. 이에 비해서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나중에 보시겠지만 3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 이때는 상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묵시갱신이라는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렸던 부분이 이게 바로 갱신청구 제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청구 제도의 취지는 원칙부터 가볼까요? 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만약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에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년 지나서 아무것도 조치를 서로 안 취해서 그럼 묵시의 갱신으로서 4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살았으니까 보증금 등을 올리고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자,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 갱신 청구는 전체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갱신 청구권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권은 존속기간 2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8년을 살았어. 그래서 진짜 오래 사신 거죠. 특별하게 이제 계속 묵시 갱신이 됐던가 계약 한번 체결하고 2번 4년간 묵시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나가달라. 만약에 3번이라고 하면 이제 8년이 되겠구나. 3번 했다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집값도 오르고 뭐 등등의 이유로 나가달라. 예, 다시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차인의 어떤 주거 안정으로서 폭넓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갱신 청구 부인되는 케이스 예외라고 하는 개념을 봐야 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아까 뭐 비슷한 개념이 나왔었죠. 자, 임차인이 이기분 차임액 두 번 다 이게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러니까 2달 분 차임, 2달 분 임대로 연체를 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 외의 목적 주택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기분 차임 연체 동의 없는 전대,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트죠. 세트. 나중에 상인법은 차임 연체액은 3기고요. 동의 없는 전대, 그 다음에 파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한 파손 등 이런 임차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주택 임대차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월세 잘 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가 이용을 해야 돼. 지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용을 하기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전대, 동의 없는 전대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파손을 해서 제대로 돌려줄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요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런 임차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이때는 갱신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상인법 가면 3기의 차임액 연체 요 얘기하고 동의 없는 전대차 파손 똑같은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임대인은 자 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느냐? 현실적으로요. 이 앞에 세 가지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임차인이 세를 잘 내고 계속 자기가 이용을 하고 즉 동의 없는 전대체 안 하고 세 번째 파손도 안 시켰다.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을 살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요. 임대인 자 그 사람이 직계 존비속 포함이라고 돼 있죠.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자 할 때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이 앞에서 지금 잘못이 없는 임차인도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임대인이 그 집에 들어가 직접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갱신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해서 자 이제 어떤 이런 갱신 청구 등에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조건 임대차를 허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 증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증액 청구가 문제가 될 테고 그 5%죠? 20분의 1의 금액 기존 약정했던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될 테고 그 외 1년 내에는 증액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그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상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법도 5% 그래서 증액 청구의 범주는 5% 기간은 1년 내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 묵시의 갱신 쓰면 임차인만 뭐라 할 수 있다? 해지의 의사 표시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갱신 청구를 해놓고요.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요.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게 되면 3개월 지났을 때 임대차 효력은 소멸하게 사실상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해지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시기 해지가 언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어떻다? 이 앞에서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트림 나갈 수 있었고요. 임자 지금 갱신 청구를 한 사안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은 이 해지권을 행사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중간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계약의 존속 기간 얘기 하나의 쟁점, 사이드 쟁점으로서 증감 청구, 그리고 임대차 갱신 사유라고 해서 지금 보신 것이 갱신 청구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묵시의 갱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차의 주된 내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대항력,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개념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끊어가겠습니다.